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몇 가지 짧게 좀 먼저 간추려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무거운 이 정치 뉴스, 그 이어서 좀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정치 관련 뉴스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곁들여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내가 잡을 잃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일이 있죠. 아마 평생 한 번도 청구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주위에 뭐 미국 분들 중에서는 꽤 있어요. 또 그런 거를 뭐 전혀 뭐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이 이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났냐 줄어났냐 항상 이게 이제 뉴스가 되거든요. 일단 어제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것도 계속 받아오던 사람이 나 몇 달 더, 뭐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청구하는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거든요.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5천 건, 으로 한 주 전에 비해서 2천 건 정도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1만 8천 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예상보다 좀 더 훨씬 더 낮은 그런 수치죠. 좋은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었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좀 건강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자리를 새롭게 잃은 사람이 생각보다 좀 적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소득이 이렇게 유지되는 인구가 좀 많아진다,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득이 유지되는 인구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그 경제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소비가 활발해지게 된다는 건데,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기업의 매출이 늘면 돈이 돌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돈다. 이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자, 실업수당 건수가 뭐 그래서 뉴스마다 얘기하잖아요. 뭐 매주 늘었다, 줄었다, 뭐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지난달에 비해서 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 이유도요. 결국은 전체적인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전해드렸고 그 비하인드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난달 그 주택 거래가 감소했어요. 특히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관련해서 어떤가 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전망치보다 좀 밑돌았습니다. 거래 건수가 적었다는 거죠. 6월에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인 5월에 비해서 2.4%가 감소한 40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420만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한 11만 건 정도 매매 건수가 적었다라는 것 뜻이죠. 자, 주택 거래는 주춤했습니다만은 가격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6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그러면 얼마냐? 전년 대비해서 1.8%가 상승한 44만 6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44만 600달러 뭐 평균치 요걸 얘기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싼 데가 있어? 특히 이제 LA 카운티나 뭐 예를 들어 뉴욕이나 이런데 우리 동네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도 100만 불 아래는 찾아보기가 힘들던데 뭐 이런 분들도 많죠. 한인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또 외곽으로 가면 뭐 44만 이하 30만 뭐 이런 집들도 또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44만 600. 그러니까 내 집에 비해서 이게 비싸냐 싸냐를 보지 마시고 이 평균이라는 그 가격이 늘 오르냐 내리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평균 말씀드린 대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요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 동네도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자,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변동에 따른 그 월별 주택 판매량의 그 등락, 이거는 구매자들의 그 주택 구매 여력이 얼마나 이제 민감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인데 좀 이게 판매량은 줄어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은 가장 첫 요인은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모기지 금리입니다. 이게 여전히 6%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이 요것도 평균입니다. 6.3 내지 6.5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이다라는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그냥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모기지 금리 5%대 또는 그거보다 더 아래 이렇게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지금 페이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가 지금 넘으니까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뭐 4.5% 또는 뭐 5.0%로 론을 받았는데 내가 이 집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해보니까 또 이제 론을 또 새롭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6.5%씩 받네. 그럼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주는 거죠. 또 그래서 저 가격은 그래도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집을 내놓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나름대로 저 현상 그 이름이 있어요. 이 같은 현상을 잠김 효과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락인 이펙트. 왜 그 모기지 금리 우리 그 론 대출할 때도 지금 뭐 몇 퍼센트인데 요 퍼센트 요 금리 요걸 이자율로 락인 하실래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실래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또 되면 오를지 모르니까 나 그냥 그 이자율로 락인 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잠근다라는 뜻이죠. 락인. 그래서 이제 락인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 더 좀 그 파퓰러하게 쓰는 용어로는 이제 몰게지 락인 이펙트라는 용어도 이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몰게지 락인 이펙트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내가 집을 내놓지 못하고 이사를 못 가는 이 이펙트 이게 이제 풀려야 공급도 늘어나고 그래야 이제 매매량도 늘어나고 이제 그럴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몰게지 락인 이펙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량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치 뉴스로 좀 넘어갈게요. 텍사스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텍사스. 심상치 않은 텍사스의 그 민심과 관련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텍사스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는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으고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직 뭐 이겼다 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선거 자금 얘기인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그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모든 주에서 상원의원은 딱 2명씩입니다. 그래서 50개 주니까 전부 다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은 딱 100명이죠. 큰 주든 코딱지만큼 작은 주든 주당 상원의원은 2명씩입니다. 자, 텍사스주의 그 상원의원 그 후보 탈라리코라는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선거 자금 모금액이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모은 게 한 7천만 달러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죠? 네, 비교해보면 알죠. 같은 기간, 그러니까 올 2분기 때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의 모금액은 9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보다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난 2월 2분기에 3배나 많은 그런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라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죠. 텍사스는요, 지난 1994년 이래 30년 넘게 상원의원 선거나 또는 주지사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확실한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와 공화당의 이 팩스턴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어요. 뭐 아직 민주당 후보가 올라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동률을 이뤘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자금은 훨씬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선거 자금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압도를 하면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상치 않은 텍사스 쪽에 이제 민심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만 이런 이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정도 갖고는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당히 많은 그런 정치 자금으로는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켜온 그런 지역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 측의 관계자는 다른 경합주에 비해서 인구가 3배나 많은 이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경쟁력 있는 선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맞다. 전례 없는 자금이 모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있습니다. 이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가 모은 선거 자금은 거의 다 개인이 낸 돈이에요. 그것도 소액. 탈라리코 후보는 작년 9월에 그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총 지금까지 7천만 달러 이상을 이제 모았는데요. 이 중에 78만 명 이상이 그 개인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후원자가 78만 명이나 돈을 낸 거예요. 이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후원금의 97%가 1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공화당 쪽에서 볼 때는 조금 무서운 거죠. 왜? 10,000불 낸 사람이나 100불 낸 사람이나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표는 결국은 똑같은 한 표잖아요. 그런데 100불 이하로 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는 막 뭐 5,000불씩 낸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탈라리코 후보의 캠프에서는 이 소액 기부가 거의 97%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직업 교사가 가장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이 또 나름대로 영향력도 좀 있잖아요. 그 말의 영향력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이 좀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그래서 이제 풀뿌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셈인데, 그 한국으로 본다면 이제 대구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진보 진영 그 정당의 후보가 대구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듯한, 뭐 아직 이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선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게 지금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탈라리코 후보의 선전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네. 그 요인은 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언급한 풀뿌리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소액 기부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이 모금의 핵심 동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정말 풀뿌리 운동,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액수로서 확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제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그의 정책과 소위 말하는 또 기득권 정치에 대한 어떤 타파를 하고 싶은, 뭔가 바꾸고 싶은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지역에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상대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 후보, 이 공화당의 팩스턴 후보가 원래 다른 선거에서도 이 선거 자금 모금 실적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좀 부진한, 늘 자금 모금에는 좀 부진한 그런 후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다, 대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불안불안하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유권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후보가 5차 법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텍사스 지역의 사람들이나 또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무언가 좀 변화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예를 들면 텍사스는 그냥 공화당 깃발만 찍으면 그런 데라서 내가 민주당을 찍고 싶어도 그냥 민주당을 찍으면 결국은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되니까 내 표가 그냥 죽어버리는 표가 되지 않을까, 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마지못해 공화당 찍고, 나는 많이 그랬었는데 이게 이번에 내가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찍어도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겠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겁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동등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인식의 변화가 그걸 보고 이제 생기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닭과 달걀 같은 관계,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저는. 자, 그래서 과연 텍사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아니면 잠시 잃었던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냥 끝나게 될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요. 이 텍사스 쪽에 어떤 정말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정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요거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이제 요 부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11월 중간 선거 있기 전에 여론조사 변화도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선거자금 뭐 변화 이런 게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은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가 꼭 텍사스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그 민심입니다. 텍사스의 민심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같이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놓고 함께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정치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에 대한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즈의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뭐 정치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지금 미국의 현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펜로즈, P-E-N-R-O-S-E. 이 펜, 글씨 쓰는 펜과 장미, 로즈, 이게 원 워드로 합쳐진 단어인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last name, 펜로즈. 이 펜로즈의 계단이라는 게 이제 전문 용어로 그게 있는데요. 이는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그의 아버지 라이오넬 펜로즈, 이 두 사람이 같이 고안한 그 불가능한 그 계단의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으로만.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못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림으로는 있어요. 어떻게? 네,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또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도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이 지점에서 또 올라가는 모양, 계속 그림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는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 공간에서 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계단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이제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사람들이 이제 펜로즈라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으로만 가능하지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계단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지금 현실이 이 펜로즈의 계단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실질적인 진전 없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한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을 지금 펜로즈의 계단과 비유한 겁니다. 예,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대단히 좀 뭐 식자층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순한 그 얘기고요. 좀 쉽게 편안하게 표현을 한다면 진퇴양난 네, 상황이죠. 미국이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시 전쟁 초기로 돌리기도 어렵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을 좀 종합해 봐도요. 이 진퇴양난의 곤란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MOU에 대해서 뭐 이런 말도 했죠. 더 이상 뭐 이 MOU가 필요 없어진 것 같다. 이 MOU는 뭐 오늘부로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 어제 했어요. 뭐 그런 말만 그냥 한 게 아니라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런 거친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대통령이 그렇다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또 갑자기 그렇다고 전쟁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 말을 또 본인이 좀 진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가는 또 이란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란 그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로 역겨운 인간들이다. 같이 내가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막 이렇게 막 욕설하면서 비난하는 등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이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미국과 그 이란의 그 무력 공방전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제 종전 MOU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그 종전 MOU에 서명을 했다, 양국 정상이 서명을 했다, 뭐 이런 보도를 해드릴 때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죠. 네. 이 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더라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잖아요. 이 MOU 체결 후에 3일 전에, 지금부터 3일 전에
이를 이제 미국은 문제 삼아서 이란을 또 공격했고요. 그래서 무력 공방이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측이 이제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종전 MOU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죠. 전쟁을 멈추는 건 당연히 우리가 환영해야만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구속력이 없는 그 MOU라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휴전을 하려면 휴전 협정. 우리가 한국도 이제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휴전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휴전 상황이잖아요. 이걸 종전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뭐 종전 협정은 아직 아니죠. 여하튼 유엔 사령부의 입회하에 유엔 사령부가 사인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하고 중국의 그 당시 사령관이가 누가 이제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협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휴전 협정. 그런데 그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즉 양해각서라는 종이 한 장이 과연 얼마나 평화를 지켜줄까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부터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무력 충돌을 제어할 구속력도 없는 그 종이 한 장짜리 MOU에 서로 간의 신뢰 체계도 어차피 처음부터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된 이 일시적인 종전 MOU라는 종이 한 장. 이건 사실 뭐 언제 뭐 붕괴돼도 이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는 지금 이제 이란이 계산기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란이 뭔가를 지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아주 유해가 뭐라 그러죠? 유익한 이거 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미국은 나름대로 미국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계산기에 의하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네. 뭐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은요. 이란의 계산기에 딱 띄워져 있는 답.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답. 지금 그게 탁 떠올랐습니다. 이란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미국과 이제 순조로운 협상을 해서 뭐 종전 협정 뭐 이런 걸 맺고 그래서 경제 제재 막 하고 있는 거 봉쇄 풀어줘. 그리고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으니까 재건 자금 줘. 그래서 알았어. 봉쇄 어느 정도 풀어줄게. 그리고 자금 뭐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이란이 받아내는 것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대대손손 통행료를 받아먹는 게 이게 더 훨씬 이득이겠네. 딱딱딱딱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탁 뜬 대답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이게 그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답이 딱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종전 MOU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좀 고의적으로 슬그머니 막 유조선 공격을 하는 등 이 평화스러운 상황을 깨기 위해서 강수를 일부러 두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어찌 보면 이란은 이 휴전 상황이 깨지고 오히려 다시 긴장 상황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아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답을 찾아낸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는 이게 미국이 공격하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고 막 위험하고 막 그러잖아. 그건 어떡할 거야. 뭐 물론 그 생각하죠. 근데 자신들의 안위는 그 통행료를 받아먹으면 그걸 통해서 그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지켜낼 수 있다라는 답까지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 막 때려. MOU를 깼어요. 미국이 막 때려. 오케이. 자, 우리 긴장 상황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우리 통행료 다시 받아먹을 거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상선에 일일이 배 한 척당 뭐 200만 불, 300만 불씩 통행료를 받아먹는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통행료를 받아먹는데 미국이 막 때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 통행료를 받아먹는 거 플러스 더 우리도 다른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 미국도 주춤할 거야. 결국 우리도 다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계산을 때리고 있는, 계산기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란이 하는 그런 판단들이 오판이야 라고 이제 깨닫게 해줄 만한 묘책이 미국에는 지금 딱히 없다라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 동네에서요, 양아치가 좁은 골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여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제 이 자리 우리가 맡아놨으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리세 내야 돼! 라고 동네 양아치가 골목에서 자리세를 받아먹겠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양아치를 흠씬 두들겨 패서 두 번 다시 골목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좀 건전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양아치가 돈벌이를 그 건전한 일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거나 유도해주거나. 그런데 미국의 선택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좀 뚜렷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올라가도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펜로즈의 계단에 갇힌 듯한 그런 형국이다. 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은 이 상황을 잘 타개하고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바랍니다만은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작금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쟁 상황을 알아본 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가 한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쪽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전보다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그 면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다른 뭐 장관이나 보좌관들이 당신 옷 왜 그렇게 입고 와? 당신 좀 번듯한 양복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참 해서는 안 되는 외교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막 그런 면박 주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 중인 상황에 대통령한테 옷이 있니 없니, 양복이 있니 없니. 정말 그렇게 면박을 받고 구박받고 그다음에 이제 고만 좀 징징대라. 우리한테 얼마나 더 뜯어갈래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무기 지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술을 줄게. 우리가 기술 다 이전해 줄게.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금 러시아가 아주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와 사태 악화는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이 말만 얼핏 들으면 러시아가 평화를 엄청 원하고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만은 사실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무기 생산 기술을 아예 이전해 주겠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못마땅하다라는 입장을 애둘러준 겁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엄청난 무기나 그 기술을 이전해 주면 그게 평화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생산 기술을 아예 가르쳐 줄 테니까 너네들이 직접 생산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뭐예요?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미국의 핵심 방어 기술, 방어 무기잖아요. 그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니까 나는 이해해. 러시아에 막 드론 보내서 그 러시아의 막 중심부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니까 난 이해해.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이 말을 들은 러시아가 어떻겠어요? 매우 불편하겠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주 불편한 입장을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구애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매우 바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또 잊지 말아달라. 라면서 구애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썸을 타는 그런 남자 또는 그런 여자가 내가 살고 있는 곳 또는 내가 근무하는 곳 근처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요 정도 내 근처 이 정도 왔으면 여기쯤 왔으면 전화 한 통 해줄 만한데 야, 나 지나가다 보니까 니네 사무실 근처야. 니네 사무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우리 언제 다시 한번 만나서 뭐 밥 한번 먹자. 전화 한번 할 텐데 전화가 없었어요. 유럽의 그 튀르키예에서 정상회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섭섭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구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작금의 러시아의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또 내일이나 모레쯤 언제 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섭섭했지? 오해하지 마. 내가 그때 바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 전쟁 어떻게 할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기술 해준다고 해서 놀랬어? 기술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친구들 우리가 기술 이전해줘도 그거 배우는데 몇 년 걸려. 그거 배워갖고 직접 생산하라 그랬으니까 생산하는데 몇 년 걸려. 이거 기술 이전해서 걔네들이 직접 생산하려면 10년 걸려.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쉽게 표현했나요? 네.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표현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은 소식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로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상을 받게 되면 그거는 아카데미상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방송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에미상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영화와 관련해서 최고는 아카데미상, 방송과 관련해서는 최고 권위는 에미상. 이 에미상 후보에 또 올랐어요. 미국 예술 아카데미가 어제 발표한 제78회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 윤여정 씨가 미니 시리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 비프 시즌 2의 여우 조연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비프 시즌 2. 요게 이제 한국말로 볼 때는 또는 이제 한국에서 보실 때는 성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그 시즌 2에서 컨트리 클럽을 새롭게 인수한 억만장자 코리안 박 회장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출연한 송강호 씨. 송강호 씨는 윤여정 씨보다 극속에서 이제 나이가 좀 더 적고 실제로도 그렇죠. 나이가 좀 적은 남편. 그래서 연상 연하 부부로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화제를 모았죠. 윤여정 씨는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로 한국 배우 최초로 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에미상까지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에미상을 실제로 받게 되면 정말 진기록을 쓰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쪽에 권위 있는 상도 받게 되고 방송 쪽에 가장 권위 있는 상도 받게 되고 이런 두 가지 상을 다 받게 되는 최초의 한국인은 당연하고 최초의 에이션이 될 겁니다. 이제 진기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편 그 미국 국적의 한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하고 촬영 일부를 한국에서 한 그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 비프 2 성난 사람들 시즌 2 이건 이제 에미상 후보에 너무 많은 부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만큼 이 작품이 작품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건데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건 당연하고요. 여우 주연상 후보, 나무 주연상 후보, 나무 조연상 그리고 이제 윤여정 님이 들어간 여우 조연상 그리고 최우수 캐스팅, 최우수 현대 의상, 최우수 연출, 최우수 편집상 등등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 이 후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자, 이 미니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비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30초 설명드립니다. 비프, B-E-E-F. 자, 이 비프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쇠고기라는 뜻 맞습니다. 그런데 스펠링 똑같아요. 스펠링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냐? 무언가 크게 분노한 사람들 또는 무언가 크게 분노한 그 상황 요런 거를 얘기할 때 비프라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제 나갈 때는 성난 사람들 시즌 2 이렇게 제목이 나가는 거예요. 소고기라는 스펠링과 똑같습니다. 비프. 한국 사람 한국 문화가 요즘은 미국에서 너무 인정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어디 다니기 너무 좋아요. 요즘은 어디에서 왔니?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Where you from? 이런 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30년, 40년 전에는 I'm from Korea. 그러면 이제 South Korea? South or North?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꾹 참고 North라고 이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은 South라고 얘기하거나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Where you from? 이런 거 안 물어보고 I'm from South Korea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Are you Korean? 이런 것만 물어보죠. 그럼 당당하게 Yes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에서 살기가 조금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여정 씨의 이 에미상 얘기하다가 생각이 거기까지 갔네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벌써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